네. 간혹 궁금함을 여쭤볼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고 중간에 노래가 3곡이 나갑니다. 두 곡이 나가고 끝곡 하는 거. 그 곡에 대해서 혹시 작가님이 소통이 안 되는? 주문하셨어요? 아무 얘기 안 하시던데? 물론 여기 방송 시간이 있으니까 음악을 아무거나 들 순 없잖아요. 선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끝에 잘려도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초록색 부분에서 이 토마스 윌머 둔이란 그림의 거의 그림들이 모두 류트를 켜고 있는 여성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류트 클래식을. 몇 분짜리? 길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써왔는데 제목을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고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드리면 네. 그냥 토크를 편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본인이 지금 담아온 내용을 다 하겠다고 막 이렇게 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하듯이 편안하게. 저희는 토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크하듯이.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같이 인사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냥 제가 안녕하세요만? 네. 그런 다음에 제가 작가님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소개한 다음에 그다음 질문 제가 이어서 한번 질문을 답하시면 돼요. 예, 준비되신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현재 미술 치료사 하셨거든요. 작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작가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미술로 마음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미술 치료가 일반 상담과 다른 점이라면 그림을 매개로 하는 거잖아요. 심리 치료에 미술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 미술을 매개로 하는 건 맞는데요. 그것이 미술 치료인데 미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보다는 제가 먼저 미술 치료의 메커니즘을 좀 설명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 인간은 아주 오랫동안 거의 4만 년 전, 5만 년 전부터 그림을 그려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도 상당히 경이롭죠. 사실 우리 인간의 창의력이라는 게요, 이 예술을 감상하고자 하든지 창의력을 발휘하고자 하든지 이 욕구는 사실 놀랍게도 과학에 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뇌 사이에 강력한 어떤 생물학적 연관성이 있고요. 이것이 바로 미술 치료가 유익하고 효과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 상담과는 달리 미술을 활용한다는 거. 치료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긴 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요. 그 예술을 창작하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 수준을 자연스럽게 낮추고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술 치료 공부를 하면서 그림을 오랫동안 그리지 못했던 원인을 찾으셨나요? 네, 미술을 전공하기도 했는데 네. 오랫동안 정작 제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두려웠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았었어요. 네. 제가 그 들어가며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방송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 그 영화배우 류승범 씨가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류승범 씨가 외국에 여행을 다니다가 아마 지금의 아내분과 결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분이 아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류승범 씨가 아내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그림을 그려?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분이 모든 아이는 그림을 그려. 나는 쭉 그려온 것 뿐이고 당신은 다만 멈췄을 뿐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류승범 씨도 그 당시에 상당히 놀랐다는 얘기를 했지만 듣는 저도 약간 가슴에 뭔가 꽂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네. 그때부터 아마 뭔가 제 그 대답이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은 저도 어쩌면 이제는 다시 화구를 열어서 제가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약간의 용기가 생긴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좀 성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미술 치료를 공부하기 전과 후에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좀 달라졌죠. 예전에는 작품의 미적인 부분을 좀 찾는 데 제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미술 치료를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작품에 표현된 그 작가를 만나는 데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그림에는 그 그린 사람이 담겨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자, 음악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미술관에 대한 심리학 읽어보겠습니다. 돈 맥클린의 빈센트. Starry, starry night. 더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시간은 제가 조정하니까.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명사들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음악 듣고 왔습니다. 꼭 이어갈게요. 오늘 만날 책은 문주 작가의 미술관에 관한 심리학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도 자신의 정신 상태를 예술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화가로 꼽히는데 고흐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만큼 독한 술과 커피에 의존했다고 하죠. 네, 그 당시에 그 고흐가 좋아하던 술이 있었어요. 네. 압생트라는 술이었는데요. 프랑스 술이에요. 우리나라의 소주 같은 당시 국민 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압생트라는 술이 정말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압생트라는 술은요 70도라고 해요. 너무 무섭죠. 독이네요. 독. 네. 그런데 이 술을 처음에 국민들에게 퍼뜨렸던 건 아니고요. 군인들에게 말라리아 병에 걸리지 않도록 치료제면서 예방법으로 이 술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술이 어마어마하게 독하고 중독성이 강했다고 해요. 더군다나 반 고흐가 머물렀던 당시의 파리는요.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머물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 화가들도 돈이 많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저렴하고도 중독성이 강한 압생트에 엄청나게 빠졌다고 하네요. 네. 고흐 그림에 담겨진 고흐의 정신세계와 관련된 본문 내용 문주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손짓해드리면 읽으시면 돼요. 예, 낭독할 때는 끊어서 녹음합니다. 사인 드리면 읽으시면 됩니다. 고갱은 고흐에게 보이는 것만 그리지 말고 상상력을 표현하라고 강요했는데 고흐는 모든 그림은 자연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강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 두 사람의 예술적 관점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했던 것이다. 특히 고흐가 그린 두 개의 의자는 여러 관점으로 자주 분석된다. 매우 상징적인 두 그림은 고흐의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파이프가 있는 빈센트의 의자는 1885년 10월에 제작되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다. 고흐의 의자에는 명확한 상징적 흐름이 있다. 아버지가 늘 피우던 파이프를 의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프로이트가 말한 거세 불안과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포와 사랑, 증오가 모두 섞인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다. 흰눈이 쌓인 크리스마스 전날 고흐와 고갱은 큰 싸움이 벌어졌고 고흐는 면도칼을 들고 고갱을 공격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의 귓볼을 잘라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킨다. 귀에 붕대를 감고 허망한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자화상에서 고흐는 자기 귀에 스스로 입힌 부상의 여파를 그림으로 말하는 것 같다. 예, 잘하셨습니다. 틀린 부분은 제가 체크해놨으니까 거기만 저기 잠깐만 질문 드릴게요. 네. 이어갈게요. 잠깐만요. 질문해도 돼요?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고흐와 고갱은 왜 다투게 된 거예요? 다음에 네. 고흐와 달리 고갱의 정신건강은 괜찮아. 이 질문이 두 개가 있어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답을 해야 되나 아니면 예, 정리되셨죠? 예. 그런데 고흐와 고갱은 왜 다투게 된 걸까요? 네, 사실 고흐와 고갱은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파리에서 고흐가 고갱을 봤을 때는요 너무 훌륭한 작가 중에 작가였고 당시에 여러 화가들의 그 굉장한 숭배를 받는 사실 실력이 있는 그런 화가였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 뻘이죠. 그런 분에게 당연히 존경의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건데 고흐가 파리 생활이 괴로워서 프랑스의 아글르는 도시로 내려갔단 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저 남쪽 지방 마찬가지죠. 프랑스도 굉장히 아글레 지방은 프랑스의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곳에 혼자 내려가서는 집을 막 예쁘게 칠하고 고갱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랬군요. 네. 고갱은 고흐와는 달리 정신 건강이 괜찮았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사실 고갱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요. 네. 또 이런 점들이 그의 자화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울증의 최종 도착지는 자살입니다. 네. 고갱은 1897년에 비소를 삼켜서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자, 일본 화가 쿠사마 야요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직 생존해 있는 현대 예술가인데 자신이 겪은 이상하고 기괴한 체험들을 그림에 표현하는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술의 치유력 다시.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야요이가 맞나요? 아요이가 맞나요? 쿠사마, 야요이요. 그럼 다 지금 오타네. 쿠사마 예. 야요이 맞죠? 예. 아니요. 야요이예요. 쿠사마 야요이로 야요이. 하겠습니다. 네. 예, 검색 엔진에도 야요이로 뜹니다. 네, 예. 쿠사마는 지금도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사랑받는 예술가인데요. 그녀의 이 같은 정신질환은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이 영향을 미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부모님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다고요? 네. 쿠사마 야오이가 겪었던 이야기를 방금 낭독을 해주셨는데요. 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조현병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환자들에 대한 어떤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보통 조현병은요. 남성의 경우는 18세에서 20세 중에 발병이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25세 정도에 발병이 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쿠사마 야오이는 지금 꽃이 자기에게 말을 건다든지 작은 호박들이 점점 커진다든지 식탁 위에 점들이 날아다니다든지 이런 망상과 환각들은요. 조현병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10살 때 그런 증상이 발병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번엔 자화상 이야기를 해볼게요. 심리치료에서 자화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윤지영 아나운서님께 자화상 오늘부터 지금부터 저랑 그려보실까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못 그릴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내담자와 수강자분들이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오늘은 자화상을 그려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전부 휴대폰부터 꺼냅니다. 본인 사진 찾으려고. 일단 셀카를 찍어요. 또는 굉장히 잘 나왔던 본인의 사진을 막 골라서 네. 딱 책상 앞에 놔두고 보고 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자화상이라는 의미는 꼭 나랑 똑같이 그린다고 그것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제가 하는 수업은 미술 치료에 훨씬 더 가까운데 우리 수강자나 내담자분들은 영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도저히 못 그리겠는데요. 사람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쓰는 소비는 비슷하고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의 그 변해가는 얼굴과 초라해지는 그 모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작품들이에요. 거의가. 네. 그래 잠깐만.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네. 표현한 작품들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표시드리는 작품들이에요까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대로 그거는 이어가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표시대로 그 다음 문장 이어가시면 됩니다. 사인 드릴게요. 네, 저 보시고. 네. 당시 대중들은 정교한 인물화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렘브란트 자화상을 보시면요. 굉장히 두꺼운 붓을 그리고 가까이서 바라보면 거칠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렘브란트는 자기 자화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르네 마그리트에게 어머니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존재였는데 이에 대한 본문 내용 문주 작가에게 청해 듣겠습니다.
예, 사인 드릴게요. 볼게요. 어머니로 대표되는 사랑의 대상을 실제로 또는 정서적으로 상실할 경우 무의식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분노의 감정이 증폭되는 한편 자신의 나쁜 행동으로 대상을 잃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남자에게 어머니가 부정적 영향을 주면 그의 아니마는 의기소침, 짜증스럽고 변덕스러운 기분, 신랄함, 불안, 민감성, 삶에 완전히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극도의 조심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아니마의 기분은 병에 대한 두려움, 무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니마가 미분화 상태에 있으면 그는 겉으론 이성적이지만 원시적 감정을 미숙하게 폭발시킨다. 평상시에는 이성적인 남성이 갑작스럽게 분노를 폭발하는 모습은 부정적 아니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이런 타입이라고 격하게 공감하는 여성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의 무의식에 깊이 자리 잡은 아니마를 이해한다면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네, 마이크 드립니다. 낭독해주신 본문 내용 중에 아니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네, 사실 이 개념은 좀 복잡하고 어렵기는 합니다. 네. 이 심리학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하는 심층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 대표 학자가 지금도 프로이트와 칼 융이라는 학자인데요. 이 아니마라는 개념은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원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무의식적인 부분에서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여성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대로 아나운서님과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무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의식적으로요. 네, 이것은 의식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적 원형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마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또는 연애를 했었을 때 그 감정들을 생각하시면 때로는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멋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아니면 그때 보였던 장점이 지금은 단점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자신에게 있는 무의식적인 아니마를 여성에게 투사하게 되거나 그 여성을 발견하게 되면 남자는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아니마는 남성들만이 갖고 있는 전유물이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미술치료사 문주 작가님의 미술관에 관한 심리학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색채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색이 감정을 담고 있다는 건가요? 색이 감정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색을 보는 우리 인간이 감정을 느끼는 거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색채 심리를 강연하면서 무슨 색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빨간색이라고 답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좀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어떤 색을 좋아하시나요? 전 초록색을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저랑 똑같네요. 그러세요? 네. 제가 강연을 700회 이상 다녀봤는데 네. 가끔은 일방적으로 질문을 제가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인들 대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손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두 번 정도? 네. 그리고 성인들은 거의 빨간색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하지만 아이들의 그림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없으면 섭섭할 정도로 아이들은 빨간색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색깔 하나하나 다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네.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상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초록색을- 여유가 있거든요. 제가 편집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네. 알겠습니다. 칸딘스키가 노랑에 대해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색, 광기 어린 색이라고 말했듯 노랑이 가진 물리적 가시성은 문화적 호감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 노란색에 많이 노출되면서
시각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고 아기들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방에서 더 많이 울기도 하며 주위에 노란색이 너무 오래 있을 때 종종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제가 보기엔 분홍을 빼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예. 그 다음 질문 빼기 분홍. 됐어요. 빼기 됐어요. 예. 아, 이 질문 하실 거예요? 노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많네요. 아니요? 아,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설명 그 엄청 뭐- 길어서. 에? 노랑이 화가로 답변이 빈센트 길다고요? 반고를 꼽았습니다. 설명이 긴데 괜찮을까요? 근데 두 가지 이유를 다 설명해야만 하고 또 그게 제 책 내용인데 앞에서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술 얘기가 또 나와요. 압센트라는 술. 지금 음. 이 노랑을 하려면 그래도 네. 괜찮으실까요? 건너뛰시죠. 네, 예. 건너뛸게요. 건너뛸게요. 건너뛸까요? 예. 네, 그냥 다음 그거잖아요. 저기 눈 생명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예. 확실하진 않은데. 문주 작가는 인공지능의 그림에는 자아가 없고 창작자의 고뇌가 없기 때문에 오래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낭독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오늘 미술치료사 문주 작가님의 책 미술관에 간 심리학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미술치료사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아, 네. 제 개인적인 소망보다는요. 저처럼 정신건강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아주 많이 벌지는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나 내담자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네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군요. 오늘 끝곡은 특별히 작가님이 추천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곡이고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그 책의 4번째 챕터를 보시면 색칠 심리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그 중에 초록의 화가를 토마스 윌머 듀잉이라는 미국 화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루트란 악기가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루트로 연주한 클래식 음악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네, 어떤 곡인가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파르티타 BWV 1006 A 중에서 가보트와 론도입니다. 네. 자, 이 곡을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문주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끝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맞아요. 네.